외로운 강성규입니다. 자, 한 주간의 하루 동안의 이슈 키워드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추다르크의 최후 통첩.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경전을 벌이느라 가장 뜨거운 두 분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추 장관의 최후 통첩,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제안,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놓고 시작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의 소집과 일주일이 넘게 지속된 윤 총장의 침묵에 마침내 추 장관이 최후 통첩 어제 보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받으시고 바로 오늘이죠. 7월 9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윤 총장의 답은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장관의 지휘에 불복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추 장관 역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법전쟁,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겨루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싸움 다 제쳐놓고 이게 어떤 결말이 혹시 예상될까요? 다 제쳐놓고 그걸 알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결말이 뭐. 예, 네. 근데요, 이게 예. 이렇게 장관하고 이 검찰총장하고 신경전을 벌일 만한 사안일까요? 저는 그것부터가 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뭐지? 이거 일종의 검언유착. 그러니까 네. 기자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취재를 하면서 이 검사장을 뒤에 업고 혹시 강요를 한 게 아니냐? 이거 파헤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시는지 본질부터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했고 대답하라 그랬는데 한동안 침묵하다가 어제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근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추 장관은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초에 이거 이 총장이 최측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들 손대지 못하고 총장도 관여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왜 자꾸 뭐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사장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 왜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이 대검에서 총장도 밝혔듯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잘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또 역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붙였잖아요. 네.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기존의 수사팀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이거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 지시한 사항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이렇게 받아라 말아라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는 되는 거잖아요. 예, 검찰청법 8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럼 윤석열 총장은 이 지휘를 그대로 안 받아들이냐? 아마도 윤 총장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팀의 수사가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윤 총장이 내놓은 대검의 건의안, 그러니까 법무부죠. 법무부의 건의안 사항을 보면 전체 사건을 이 독립수사본부에서 공정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윤 총장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이 추미애 장관이 내려오는 독립된 수사팀을 보장해 주는 것과 절충안이라고 제시를 한 게 이제 이 고검의 수사본부를 꾸리겠다. 그리고 기존 수사팀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고검장에게만 보고를 한 다음에 나는 결과만 알겠노라라고 하면 이게 절충안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견을 올렸지만 추 장관은 그것 역시도 왜 자꾸 꼬느냐. 왜 자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걸 뭘 예. 덧붙이고 바꾸려고 하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죠. 어쨌든 지금 어제 상황만 좀 보면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대답을 하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제 밤에 그냥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오늘 10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시 저 역시 그 결론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참 희한하게 절묘하게도 예. 네. 오늘 10시면 무슨 시간이죠? 10시 저희 방송 끝나는 네, 시간이에요. 굿모닝 대한민국이 끝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방송들 보시다가 그때 결론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네, 모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시 디지털 교도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온라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거부 결정으로 풀려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시민들의 분노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라도 처벌하자라는 뜻으로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바로 디지털 교도소인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야, 그러니까 이게 교도소는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사람들 처벌하는 건데 디지털 교도소는 법 테두리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건지 정확히 좀 설명 들어볼까요?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니까 처음 딱 들으시고 무슨 첨단 시스템이 갖춰진 예. 교도소인가 보다.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온라인에 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좀 강력범들의 신상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서 일종의 압박을 주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정부기관에서 만든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개인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그동안에 이게 온라인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못 믿겠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 내려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온라인 범죄, 디지털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 다 풀어주고 예. 처벌도 너무너무 가볍고 세계 최대의 아동 성범죄물을 만들었는데 1년 6개월형? 미국에서는 그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15년, 20년형을 받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계 최대의 그 온라인 성범죄물을 운영했던 사람 미국에서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부장판사까지 이 디지털 교도소에 수감을 시켰다고 합니다. 와, 이게 좀 근데 들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판사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런 성범죄자들이 이런 자신의 신상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또 부담을 느끼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공식적인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 예. 그리고 또 신상 공개 같은 경우도 아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분명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압박은 그런 느끼겠네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부작용도 크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공식적인 디지털 교도소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불법은 아닌 건가요? 불법으로 보여요. 불법이죠. 왜냐하면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걸 막겠다는 네. 그런 어떤 의도로 보이고 짐작하시겠지만 비록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네. 그 사람의 인격권도 보호해줘야 그럼요. 되고 또 명예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 이런 사람들은 좀- 부장판사같이 하는 거는 명백히 이 명예훼손으로 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 만든 사람은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좀 무고한 사람들의 좀 피해는 없었으면 예, 하는. 그건 있었죠. 게다가 이제 좀 우리 사법 체계가 좀 이런 그 강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좀 엄단을 내리시면 이런 사이트도 안 생길 것 같다. 그렇죠. 국민들이 예, 일단 정서를 좀 반영을. 받아들여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닝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한 당선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기억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집이야.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집 때문에 뜨겁습니다. 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매각을 지시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온 국민이 집이라는 한 글자로 인해 극심한 희로애락을 겪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진짜 이 대한민국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 집. 부동산. 집. 부동산. 아니 진짜로 이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다주택자들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냐. 씁쓸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통계상으로 정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일단 국회의원분들 얘기 좀 해야 될 것 집 같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민주당이 맞냐, 네. 통합당이 맞냐라고 거기서 서로 거기죠.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거기였죠? 예, 거기서 거기였고 예. 그게 공개되는 바람에 뭐
비슷하네라는 좀 씁쓸한 어떻게 보면 비난만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한 언론사에서 실제 고위공직자들 한 3,200여 명 가량을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정말 이 다주택자들이 많은가를 찾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산하기관까지 따져봤더니 고위공직자 32명 가운데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집 많이 사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지금 정책이 다주택 하지 말자는 정책인데 이렇게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좀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뜻밖에도 많더라고요. 예. 대법관 분들 중에서도 11명 중에 2분이 다주택자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마 고위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80명 중에 무려 25명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 부동산 백지 신탁 백지 신탁.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백지 신탁은 들어보신 거 뭐에서 들어보셨냐? 주식 백지 신탁은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식을 3,000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회사를 안 내가 되죠.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도와줄 그러니까요. 수도 있는 거 네. 아니냐라는 똑같은 의미에서 주택 정책을 관련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집 가지고 있는 지역 집값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 백지 부동산 백지 신탁입니다. 아니 그거 지금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 게 2005년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예. 내 집이 어디 있는지하고 내가 만드는 정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할래? 라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아니 거죠. 그게 무슨 논리가 그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오죽하면은 바보야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좀 하루 빨리 어떤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좀 요즘에 집 구하기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또 지금 가장 뜨겁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예. 지금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 다시 이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원한 어떤 속풀이가 좀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떤 고위공직자가 어느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국민 입장에서는 집을 안 사야겠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저 동네가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분도 샀구나. 예, 저분도 오죽하면 샀구나. 저분도 네, 샀겠구나. 네. 그리고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부동산을 막겠다라고 정책을 내놓는데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시장에서는 또 정책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뭐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식으로 그러니까요. 거꾸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한 정책을 내놓는 거에 가장 앞선 게 솔선수범해서 내려놓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이 변호사님은 집 저는 명백히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살던 집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 얘기하면 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닝 키워드 오늘의 마지막은요. 저희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가 선정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명곡. 요즘 친구들은 명곡을 띵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친구 강상규 씨 어떤 노래입니까? 요즘 친구인가요, 저? 감사합니다. 오늘 키워드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얘기를 계속 하셨다시피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명곡, 오늘의 띵곡 이걸로 정했습니다. 저 푸른 초월 위에 짓고 그림 싶다. 같은 집을 짓고 듣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님과 우리 님도 만나고 싶다. 백년 살고 싶어. 아이고, 저 노래가 또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네요. 자, 굿모닝